한중일 3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하고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역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미래에 대한 미래학자, 국제기구, 예언가들의 전망과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저서 제3의 물결, 권력이동 등에서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빠른 사회 변화 수용 능력을 바탕으로 정보사회, 지식 기반 경제의 핵심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제3의 물결을 성공적으로 수용한 모범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는 남북 통일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세계 5대 강국이 될 잠재력이 있으며 지정학적 중추 국가로 미중일 사이에서 균형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와이 미래연구소 설립자인 짐 데이토는 한국은 미래적 사고에 가장 적합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저출산은 위험 요인이지만 AI 로봇 기술 접목으로 선도적 디지털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역시 21세기는 교육과 지식의 시대이며 한국은 그 준비가 잘 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미래학자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인의 교육 수준, 근면성과 기술 수준 등을 주목하면서 디지털 강국, 지식 기반 경제의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남북한이 하나가 되면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의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서비스 강국이 되었고 최근에는 방산 분야에서도 세계 5위권에 진입할 태세여서 이들의 예언이 상당 부분 적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도 한국에 대해 긍정적 전망과 함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반도체와 디지털 정부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능력이 상위권이라 전망했고 맥킨지는 한국의 다음 성장 동력을 헬스케어, 디지털, 친환경, 남북경제 통합 등으로 제시했으며 골드만삭스는 통일 시 한국은 2050년 GDP 세계 2 내지 4위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 핵심 분야별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기술, 민주주의, 교육열 등 3박자를 갖추어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의 현상과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기반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구조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단기 예측은 정확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 정보통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4차 산업 분야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선박 및 방산 제품,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들의 예측과 부합합니다. 둘째, 정치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중 경쟁이 격화될수록 중간 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규모와 산업 능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중러와 미일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을 미래형 중립국 또는 평화 중재국 모델로 상정하기도 합니다. 셋째, 남북한 통일에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8천만 명의 북한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등에 업은 통일한국이 자원, 기술, 인적 자원이 융합된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넷째, 한국이 당면할 주요 도전과 위기로 인구 위기를 지적합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며 이미 인구 감소세로 들어섰고 2030년대에는 노동력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첨단 산업의 기술력에 바탕을 둔 장밋빛 전망보다 인구 급감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더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적 이념 갈등, 사회적 양극화, 청년 세대의 미래 불안, 부동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정치적 후진성 및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런 정치를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국민들의 책임도 큽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남한은 통일에 대한 실용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여 집권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예언가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예지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예언 자체도 애매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지만 적중력이 인정되는 예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는 유명한 초능력자로 의학, 전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잠자는 예언가로 불리며 꿈속에서 받은 영감을 통해 많은 예언을 남겼지만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돈벌이로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을 6개월 전에 예언했고 실제 전쟁이 터지기 4년 전에 제2차 대전 발발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와 함께 소련이 몰락할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죽고 50년이 지나 소련과 공산주의 진영은 실제로 붕괴되었습니다. 케이시는 8천여 개의 예언과 답변을 주었다고 전해지는데 한국이 미래 정신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너스님은 주역 등 동양 철학과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불교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과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대표적 예언 사례로 1949년의 한국전쟁 예언,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미중 갈등 예언, 북한 체제의 붕괴에 관한 예언, 남한이 밝은 등불이 되어 세계를 비추게 되리라는 예언, 그리고 자신의 입적 날짜까지 정확히 밝힌 예언 등이 유명합니다. 북한에 대해 북녘의 어둠은 끝을 맞이하게 되고 민족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남한에 대해서는 남녘은 밝은 등불이 되어 세계를 비추게 되리라고 예언함으로써 이미 50년 전에 남북한의 현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타너스님의 낙관적 전망은 저절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언가들의 메시지에는 낙관적 전망이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비관적 전망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UFO 연구가였던 조지 아담스키는 1958년에 한국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눈부신 과학 발전이 이루어져 2000년대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국인들은 10층 높이의 최신식 고층 건물에서 생활하며 각종 최첨단 전자장치들을 통해 국내외의 모든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도시로 발전하고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먹거리가 풍부할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보통신 및 디지털 선진국으로 올라서고 수도권의 인구가 몰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거대한 하나의 도시가 형성된 듯한 모습, 쌀이 남아도는 오늘의 식량 사정 등을 그 암담했던 1950년대에 정확히 예언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밖에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의 밝은 미래상과 남북한 통일 가능성, 통일한국의 글로벌 위상 등에 관해 예측했는데 비관적 전망보다는 낙관적 전망이 많으며 틀린 예언들도 많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예언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중국에 대한 예언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제2의 산업혁명을 늦게 시작한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이 없고 성장과 민주화 결핍은 내부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식 기반 경쟁에서는 중국이 한국, 일본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크 아탈리는 21세기 초반에는 중국이 초강대국 후보라고 평가했으나 나중에는 권위주의 정치와 시장 경제의 불안정성이 한계라면서 2030년부터 2040년 사이에 내부 민주화 요구와 권위주의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1인 체제가 유지되는 한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그의 통찰은 2000년대 고성장 궤도를 질주하던 후진타오 시대와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의 시진핑 시대를 정확히 예견한 셈입니다. 짐 데이토는 중국에 대해 디지털 통제사회 모델의 실험장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국이 되는 시나리오, 내부 분열이나 사회 불만이 폭발하는 시나리오, 또는 지역 패권국에 그치는 시나리오 등 세 가지 중 하나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 분야별로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합니다. 하나는 내수 확대, 기술 자립, 1대1로 확장으로 G2의 위상을 유지하는 성공적 발전국 시나리오, 두 번째는 부채, 인구의 고령화, 정치적 경직성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중진국 함정 진입 시나리오, 마지막은 미국 EU와의 디커플링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쇠퇴하는 시나리오 등입니다. 최근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중국 내부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 마지막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둘째,
첨단 기술 경쟁 분야에서는 국유자본의 집중 투자로 인공지능, 양자기술, 5G 통신,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성장하는 등 강점을 보이지만 기초과학이 뒤처져 있고 창의성 발휘가 어려우며 산업 표준화가 부족하다는 약점들이 지적됩니다. 미래학자들은 중국의 기술은 강하지만 폐쇄적 시스템과 경제적 자유 부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셋째, 지정학 및 군사적 측면에서는 대만을 통합하고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몽이 미국에 의해 저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래학자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향후 20년간 무력 분쟁보다 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진핑 체제가 내부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친미 정치인들이 그를 대체한다 해도 과거와 같은 고속번영의 시대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는 고도통제 사회를 유지하려는 공산당의 전략과 점진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간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 청년 실업 문제, 정부의 통제로 인한 사회 불안 등으로 체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중국 분열 시나리오가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례, 민족 갈등, 지역 간 격차, 경제와 사회적 불균형, 정치체제의 지속 불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의 통일된 중국이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주장들입니다. 공산당 일당 체제가 정치적 다양성을 거부하며 지역과 민족의 불만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있으나 민주화 요구, 지역과 민족의 자치 요구가 분출하는 경우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동부 연안대 서부 내륙,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 누적,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 등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민족 문제 역시 항상 공산당 독재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등 소수민족 지역의 독립 요구가 강해지고 중국 정부의 강압적 동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해외 망명정부와 국제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이들 지역의 자결권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 불안 요인들도 현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교육, 복지, 주택 등의 불만이 확산되면서 시진핑과 공산당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세대, 도시 청년층은 혁명세대와 같은 충성심이 없어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애국주의와 국뽕을 유발하는 선전선동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 싱크탱크나 학자들은 다양한 중국 분열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들의 분열 시나리오에는 다중국가로의 분열, 연방제 또는 지역 자치 확대, 경제적 자율권을 확대하는 소프트 분열 등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다중국가로의 분열 시나리오는 동부 연안의 경제 중심지들이 독립적 경제권을 주장할 가능성과 신장, 티베트 등 서부 지역이 민족적 자치나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연방제나 지역자치 시나리오는 일당 독재 체제가 위기를 맞이할 경우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주장되는 것이며 소프트 분열 시나리오는 정치적 통합은 유지하되 지역별로 경제사회 정책에서 자율성이 강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부 유튜브에서는 중국이 여러 독립국가로 분열되는 시나리오까지 주장하지만 현재로서는 분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공산당과 군, 공안기관의 강력한 통제력이 유지되고 있고 한족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민족 분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이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 있고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도 중국의 안정 유지를 선호한다는 점도 그 근거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가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중국이 영적 진보와 물질 강국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나라라고 예언했고 일부 해석에서는 21세기 중반 중국 내 종교와 영성의 대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전설적 점성가들은 붉은 용의 부상은 하늘의 명이 아닌 사람의 교만에서 비롯된다며 한국, 일본과 문명적 충돌 가능성 혹은 정신적 각성의 계기가 될 가능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타노스님은 중국에 대해 거대한 변동과 분열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너무 크고 이질적이라 통일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크게 5개, 즉 북쪽은 몽고와 만주, 서쪽은 티베트, 중앙은 한족 중심지, 남부는 광동 광서 같은 남방계 지역, 서북쪽은 회족 중심의 신장 지방으로 쪼개질 수 있으며 중국이라는 이름은 남겠지만
통일국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통 유교, 도교, 불교를 이끌던 중국이 현대 이후 껍데기만 남고 혼란스러운 물질주의와 권력 싸움으로 인해 정신문화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며 이제 그 정신은 한반도로 옮겨간다고 발언했습니다. 공산당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민주적 질서가 태동할 것이라는 탄호록의 내용은 최근 중국이 당면한 국내외 위기 및 갈등 상황과 잘 부합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 최대 예언서 중의 하나인 추배도에 대해 최근 수십 년간 재해석이 이루어지면서 공산당의 종말 또는 혼란기 도래를 암시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배도의 내용 중 홍색기가 온 천하를 덮는다는 내용은 공산당의 집권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두 황제가 다툼을 벌인다는 내용은 권력 분열이나 내전 가능성을 경고한 예언으로 흉한 기운이 온 백성을 놀라게 한다는 내용은 전쟁이나 민중봉기 가능성을 예언한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천명이 시작된다는 내용은 공산당 몰락 후 새 질서가 등장한다는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이 권력 분열로부터 민중봉기 가능성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 사이에 큰 전환기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이 밖에 파룬공 문헌에 공산당의 붕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기독교, 불교의 예언자들 중에도 현 체제의 붕괴 및 새로운 질서의 등장을 예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일본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전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일본을 제3의 물결시대에 적응한 기술 중심 선진국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지나친 기술 이존과 고령화는 미래 지속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일본은 미래에도 기술 강국이지만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언급도 눈에 띕니다. 자크 아탈리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의 선두 사례로서 전 세계의 거울 역할을 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정체되었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서구, 동양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사회 모델을 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짐 데이토는 일본이 이미 미래사회 실험국이며 고령화, 로봇 활용, 저성장, 고기술의 복합 모델로서 세계는 일본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분야별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가 공존합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로봇, 반도체, 수소경제,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재도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비관적 시나리오는 소비 감소, 부채 증가, 저성장 지속으로 잃어버린 4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술 측면에서 로봇공학, 정밀기계,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소재 등을 선도하는 것은 일본의 강점이고 디지털 플랫폼, AI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국 중국에 뒤처지는 점은 약점입니다. 미래학자들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일본은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실험 국가로서 로봇 돌봄,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모델의 개발, 인구 감소에 따르는 이민정책 유연화 및 세대 갈등 조율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넷째,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가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였고 북한, 대만, 러시아 해역에서의 안보 역할 확대가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 위험 요소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력 감소, 국가 부채, 청년 고립 및 사회적 단절,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개혁 둔화 등이 지적되는데 일본의 미래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본에 대한 예언들은 전통 예언서, 영적 계시, 신종교 및 현대 예지자들까지 다양하며 크게 몰락과 재앙, 정화와 부흥, 영적 사명이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통서인 노리토 예언에는 일본의 멸망 혹은 정화에 대한 상징적 예언이 다수 존재하며 신토 계열에서는 일본이 하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천황계가 정통성을 잃을 경우 하늘에 벌이 내린다는 예언이 전승되어 오는데 일부 해석자는 이를 현대 일본의 도덕해이, 전쟁 범죄 미청산 등과 연결합니다. 불교계의 예언 중에 일본은 물질주의로 타락해 큰 재앙을 겪을 것이며 대지진, 해일, 화산, 전쟁 등 천재지변으로 정화된 후 부활할 것이란 언급이 있습니다.
이 밖에 오우모토교, 천리교, 일련정종 등 신흥 종교계의 예언도 존재하는데 공통적으로 일본이 대재앙으로 신의 심판을 받는 등 큰 시련을 겪은 후 세계 구원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타노스님은 일본에 대해 물질 문명의 정점에 서 있으나 가장 먼저 붕괴를 경험할 나라이며 정신 문명 없이 기술에만 의존한 사회는 영혼이 없는 기계 국가로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불교와 문화가 다시 한국 불교와 정신에 귀속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일본에 대한 타노스님의 구체적 예언 발언을 열거해보면 일본은 바다의 나라다. 그러나 그 바다에서 재앙이 일어난다. 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고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사의 나라 일본은 칼로 번창하였으나 결국 그 칼이 자신을 찌르게 된다. 전쟁의 업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은 앞으로 한국의 머리를 숙이고 도를 배워야 할 날이 온다. 물질 문명이 꺾이고 정신 문화가 부흥하는 때다. 라는 등의 구술수기들이 전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 대한 예언들은 두 축으로 갈리는데 부정적으로는 재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도덕적 타락에 대한 천벌 등의 주장이 있고 긍정적으로는 정화 후 정신적, 문화적 리더로 부활, 인류 문명의 재출발을 위한 중심국 역할 등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상 한중일 3국에 대한 미래학자, 국제기관, 예언가들의 미래 전망과 예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래학자들과 국제기구의 전망은 현상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 신뢰성이 크지만 예언가들의 전망은 서로 상충되거나 이미 틀린 것으로 증명된 사례가 많은 등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예언가들의 전망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더 이상 예언이 될 수 없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전망이나 낙관적 예언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부정적 전망이나 비관적 예언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